안녕하세요. 럼입니다. 목소리가 좀 컸습니다. 조금 열받는 일이 있어서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GST 그리고 유니셈. 그래가 이게 둘 다 잘 나가는 회사라서 좀 GST도 보고 두 개 약간을 비교해 보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지금 GST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를 갈라 보겠습니다. 신기술입니다. 자, 갈랐습니다. 보실까요? 유니셈, 유니셈, 셈. 종합정보 보면은 실적이 유니셈이 조금 더 좋습니다.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얼마나 실적 좋은지 보이시죠? 지금 보면 컨센서스도 한 80억 정도 많고요. 유니셈이 그리고 실적도 776136, 673108 GSD가 더 좋아요. 그리고 이 컨센서스를 봤을 때 계산기 두드려 보면 368이잖아요. GSD 같은 경우는 368 곱하기 15 반도체는 시황이 요즘 좋아서 15 정도 곱하면 5520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쫙 봤을 때 단순 수치로만 봤을 때 두 배 더 올라야 되고 얘는 유니셈은 442로 봤을 때 15 곱하면 아이고 4 너무 하나 더 쳤네요. 곱하기 15 하면 6600억. 얘는 50% 정도 오를 여력이 있고 얘는 두 배 좀 더 오를 여력이 있습니다. 여력으로 봤을 때는 얘가 더 낫고요. GST가. 그래서 이걸 한번 더 보면은 이제 종목 분석에서 한번 보면 어차피 제가 유니셈에서 설명드렸던 거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스크러브 칠러고요. 일단은 종목 분석부터 한번 보면 GST입니다. 기업 개요는 뭐 볼 필요 있을까 싶긴 한데 어차피 스크러브 칠러 회사입니다. 스크러브 칠러 회사고 유해가스 정화하는 회사 스크러버 유해가스 스크러버 유해가스 스크러버 유해가스 칠레 온도조 칠레 사람들이 온도 조절을 잘한다. 칠레 사람들이 온도 조절을 잘한다. 칠러 스크러버 가스 정화 스크러버 가스 정화 스크러버 칠러 온도 하고 이게 지분을 보면 지분이 딱히 대주주가 없어요. 2.4%밖에 안 되니까 지분을 좀 잘 챙겨봐야 될 것 같고 뭐 회사 규모가 그래도 작은 편은 아니니까 막무가내식으로는 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분기로 보면 실적이 엄청 좋아져요. 거의 45도 올라왔어요 지금. 하루에 같은 경우는 별 차이 없는데 성장성과 지금 보이시죠? 안정성, 부채는 약간 줄었네요. 활동성, 뭐 채권 그 다음에 채무 회전 일수는 별 차이 없고 근데 실적이 작년 4분기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지금 보시면은 673, 108이죠. 388, 30이죠. 엄청 늘었죠. 홈페이지를 한번 가보면 별거 없어요. 어차피 스크러버 칠러 회사라서 스크러버는 말 그대로 유해한 가스들을 정화하는 장비. 유니셈보다도 똑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칠레는 온도 조절. 보이시죠? 반도체 공정 효율을 개선하는 장비로 소자를 이용해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반도체 공정 효율을 높인다.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별 내용이 없습니다. 만든 제품에 대해서 간단합니다. 그래서 전자공시 보면 자, 여기서도 또 갈라볼까요? 여기서도 유니셈. 자, 여기서도 유니셈을 보면 전자공시를 보겠습니다. 얘도 전자공시를 보고 분기보고서. 아, 이걸 이래 누르면 여기서 뜨는구나. 이걸 창을 일단 두 개로 띄우겠습니다. 이거는 합치고요. 그래서 GST의 분기보고서와 그리고 유니셈의 분기보고서. 자, 유니셈, GST. 자, 두 개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왼쪽이 GST, 오른쪽이 유니셈셈셈입니다. 유니셈셈셈. 보면 여기는 잔고하고 조금 세부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수잔고 보면 492억 일에 나오는데 여기는 없어요. 사업 내용 보면 잔고 같은 내용들이 없거든요. 잔고, 잔고 없어요. 수주 잔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492억 정도 된다는 거는 잔고가 얘들은 그거보다 좀 못하니까 그래도 한 4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최소. 그렇게 추측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제가 또 봤을 때 뭔가 세부적으로 뭔가 설명을 안 해놨어요. 그리고 수출 같은 경우에는 스크로버가 50%라는 거, 그 중에 해외가 37%. 여기는 보면 어디 갔지? 매출이 여기 어디 있는데? 매출이 보면 스크로버가 50% 정도 돼요. 얘는 스크로버가 50% 정도 되고 얘도 50% 정도인데 유니셈은 칠러가 30%인데 얘들은 15%밖에 안 돼요. 절반밖에. 그 외에 이제 용역 같은 게 좀 있고요. 상품은 거의 뭐 퍼센테이지가 없고 용역이 좀 있었고 여기는 스크로버 칠러와 이것도 용역이 21% 정도 되네요. 여기도 용역이 조금 있었고. 근데 여기는 수출이 따로 안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제 추측입니다. 확실한 건 아니고 국내 쪽에 거의 많지 않나.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 시장 점유율을 자신감 있게 유니셈이 50%고 기타가 50%라고 지금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어요. 국내 시장 점유율을. 그러니까 지금 GST 쪽에는 점유율 자체를 안 내놓고 있어요. 점유율은 상황에 달라짐으로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어렵다는 거는 자기들이 그 1위 아니라는 거예요. 이쪽에 유니셈에 밀린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어쨌든 시장이 좋으니까 지금 뭐 많이 올라왔다는 거고 얘네들은 해외 국내 부분에서 수출을 안 올린 거 보니까 대부분이 국내가 아닐까. 삼성의 P2, P3 라인에 P2 라인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없죠. 비율 없어요. 더 봐도 없어요.
매출 실적은 있는데 여기 있네. 전체에서 몇 프로라는 거는 없네요. 판매 경로 같은 거는 있는데 수주 상황도 보면은 뭐 그렇고 딱히 없네. 이게 파생 상품도 뭐 하고 있네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그 외에는 없어요. 어쨌든 유니셈이 더 크긴 한데 여력은 GST가 더 큰 거 같고 유니셈은 수주 잔고가 420억 정도. 그러면 GST는 480억이었나 하여튼 그 정도 돼서 GST는 400억 정도는 되겠죠. 400억 정도는 된다고 보고 연결 재무제표 보면은 일단 뭐고 연결 재무제표 봐도 더 클 겁니다. 얘들이 유니셈이 유동자산 현금성 자산만 봐도 유니셈이 2배 정도 많죠. 2배까지는 안돼 한 1.5배 1.5배 좀 1.6, 7배 좀 더 많고 뭐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뭐 전분기보다는 많이 안 늘었고요. 그 외에는 비교해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유니셈이 더 좋습니다. 회사는. 그래서 자산 총계는 1641억이고 부채는 4400억 441억. 자, 자산입니다. 유동자산은 1년 안에 유동자산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거 1년 안입니다. 1년. 비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화 못하는 거. 그러니까 또 물건이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같은 걸 버득버득 팔아가지고 이거를 1년 안에 현금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됩니다. 1년 안에 현금화 할 수 있어야지 유동자산이고 이거는 빨리빨리 팔아가 못해 이거면 유동자산이 아닌 거죠. 비유동자산이죠. 이거 기준 1년입니다. 1년이고요. 유형은 뭐 그 외에 뭐 매출 채권은 돈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물건을 팔고 난 뒤에 돈을 받아야 되는 거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진짜 말 그대로 현금과 현금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자산들을 얘기하는 거고 재고 자산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뭐 완성품이든 완성품 같은 거든 뭐 완성품이 덜 된 만든 거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회사 안에 있는 자산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유동자산은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찾아보면 될 거고 단기 법인세 자산도 법인세도 이거 내놓고 단기 법인세가 나가기로 하고 덜 빠져나간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오래간만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니까 잘 모르겠네. 그리고 단기 법인세 자산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금융상품, 장기 매출채권 이게 1년이 넘어가야지 돈 받을 수 있는 것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연 법인세 자산은 법인세를 지금 플러스 돼 있잖아요. 법인세를 냈는데 생각보다 계산이 잘못돼가 너무 많이 냈다. 그러니까 다시 회사로 들어오면 이게 법인세가 이연된 겁니다. 이연 법인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걸 또 조금씩 해석하는 경우가 달라서 주석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채는 유동부채 이것도 1년입니다.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와 1년 안에 갚을 필요 없는 부채를 얘기하는 거고 뭐 단기 차입금은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거 빌려온 거고 매입 채무 물건을 샀는데 갚아줘야 되는 거 물건을 가져왔잖아요. 근데 그 돈을 안 줘서 갚아줘야 되는 거고 뭐 충당 부채, 뭐 유동 리스 부채, 기타 유동 부채 1년 안에 뭐 리스로 쓴 거를 빌린 거를 1년 안에 갚아줘야 되는 거 얘기하는 거고 기타 유동 부채는 뭐 유동 부채 기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또 항목 찾아보면 되니까 그거 1년 이상 길게 갚아도 되는 장기 차입금 같은 거 뭐 퇴직급여 아직 안 준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본금은 회사를 세울 때 처음에 이제 그 돈을 얘기하는 거고 자본잉여금은 이 자본금을 굴려서 수익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물건을 팔아서 내가 만든 물건을 팔아서 이익이 남기면 이익잉여금인데 이거는 내 물건을 판 게 아니라
회사에 있는 자본을 이용해서 회사에 있는 걸 자본을 이용해서 그걸 굴려서 돈을 만든 거. 만약에 뭐 유상증자나 아니면 저 자본금으로 뭘 어디 투자해가지고 돈이 좀 늘었다 하면 자본잉여금이고요. 이익잉여금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물건을 받아서 이익이 생긴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힘들어. 그래서 보면은 이거 아까 한 분이 저 좀 자세히 알고 싶어요. 그런데 이거 솔직히 이래 들어서 모르고 이리온 스튜디오의 염성환 부장님 재무제표 그거 하는 거 보면 그림도 많이 나오고 하기가 재밌거든요. 한 20편밖에 안 됩니다.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종속기업이 이렇게 있다는 거고 대부분이 70에서 50%고 지금 보면은 지금 단기 손익 보면 합계가 7억이네요. 7억이 이익을 봤다. 저 회사들이 딱히 뭐 도움되는 회사들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쭉 가다가 아까 자산 쪽에 설명을 한번 볼까요? 이거 주석을 봐야 돼요. 주석을 여기서 자산 이렇게 자산이 나오는데 잘만 했네. 산자가 안 들어갔네요. 산. 이거 왜 자꾸 지워지지? 자산. 그러니까 여기서 자산 이렇게 보면 이연법에서 여기 나오죠. 여기 설명이 나와요. 이 설명을 잘만 읽어봐도 문제가 없어요. 이해하는데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 기간 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세금이 얼마 빠진지 그냥 추정을 한다는 거죠. 얼마 정도 나오겠다 추정을 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 자산의 장부 금액은 이연법인세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하고 있다. 법인세를 최대한 추정해가지고 맞춰서 인식하고 있다. 최대한 추정해가 가깝게 맞추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미래의 실제 법인세 실제로 국세청에서 때리는 법인세랑 내가 이거 법인세를 맞춰서 내야지 이거 맞춰서 내야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회계사 불러가 막 맞췄는데 이게 안 맞아. 국세청에서 때린 거랑 안 맞아. 그러면 이게 이연법인세예요. 이게 플러스 되면 회사에 법인세가 플러스 되가 회사에 돈이 들어온 거고 이연법인세가 마이너스 되면은 돈이 국세청으로 더 낸 거예요. 아이고 입 아파라. 한컵님 꼭 보세요. 이렇게 열변토 하는데 그 외에 확정급여 채무 이런 것들은 뭐 퇴직금 같은 걸 얘기하더라고요. 퇴직금에서 이게 퇴직금으로 따로 한쪽에 빼는 거예요. 이렇게 부채로 해서 퇴직금을 나가는 사람이 10명 있다. 그 사람들의 퇴직금이 1,000만 원이다. 그럼 10명이면 1억이죠. 1억을 이제 부채로 빼내는 거예요. 나중에 남 줘야 될 돈이니까 부채로 이렇게 빼놓는 거. 저 지금 제 모습은 안 보이지만 손을 막 옆으로 빼면서 이거는 부채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매입 채무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거죠. 물건을 사왔는데 돈은 안 주고 물건만 가왔다. 돈을 덜 줬다는 거죠. 빠딱빠딱 돈 줘야지. 나무도인데. 그리고 단기 차입금은 1년 안으로 해가 짧게 해서 돈을 빌려오는 거. 뭐 여기서 단기 차입금이라고만 돼 있는데 더 짧은 기간에 뭐 빌려오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1년 이하죠. 1년 이하. 1년 안 걸리는 거 단기 차입금, 리스 부채, 유동 파생 상품 부채. 뭐 무슨 파생 상품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부채가 있다는 거고.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장 위험. 이게 수출하는 회사는 달러하고 원화하고 이런 걸 다 추정치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놔요. 그래가 분기 말에는 뭐 얼마 정도 되겠다 이런 것들 추정도 해놓고 한 시점을 정해서 그 시점 환율로 자산을 계산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달러로 했을 때는 281억이고 281억이다. 달러로 했을 때. 그리고 부채는 2억 9천이다. 그리고 유로화는 3억, 30억, 천만, 10만, 100만, 1천만, 억.
280억이고 30억. 유로화로 자산이 있는 거는 30억이라네요. 유로화가 30억 정도의 자산이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 회사들이 사업 계획을 하거나 뭔가 정리를 할 때는 한 시점을 뭐 환율을 정해놓고 계산하거나 아니면 추정해서 계산하거나 그런 걸 많이 해요. 그리고 이자율 위험 관리 같은 거는 뭐 이자가 얼마가 되는데 그걸 대비해서 뭐 어떻게 뭐 준비를 한다 뭐 이런 거죠. 뭐 단기 차입금을 빌렸다. 여기서 뭐 이자는 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있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읽어보시면 돼요. 국어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거 전부 다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요. 제품 매출은 우리가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우리가 공장 내에서 막 똑딱똑딱 해서 만들어서 파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545억인 거고 상품은 다른 데서 사가 와서 파는 겁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상품이 많은 거고요. 상품 매출은 백화점 재무제표, 현대백화점 이런 거 재무제표 보면 상품이 엄청 많아요. 상품 재고가. 상품 매출이. 그리고 용역 매출은 뭐 몸 써가지고 매출 날린 거죠. 뭐 그거는 뭐 볼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외부 고객이 뭐 삼성 같은 데겠죠 뭐. 그리고 현금 같은 경우는 뭐 현금도 있고 예적금도 이렇게 있다. 정기예금 같은 것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매입 채무 이런 것들은 뭐 위에 대략 얘기했던 거고 이자 수익이라는 게 이익이에요. 이자 수익 이익을 얘기하는 거고 뭐 외화 환산 손실 같은 거는 이거를 달러를 뭐 달러 가치가 높아져 가지고 아니면 달러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이거를 계산하니까 이거를 원래는 환율에 따라 가지고 매출액을 원화로 했을 때는 천억이었는데 환율을 따져보니까 뭐 매출이 900억으로 줄었다. 환율을 계산해서 그 외화 차손이 난 거죠. 환산 손실이 난 거죠, 이거. 환산 손실이 난 거죠. 1,100원일 때, 1,000원일 때 뭐 이런 것들. 외환 차손도 비슷한 건데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 힘들다. 그리고 공정가치금융은 이제 우리 회사 자체적으로 이게 가치가 얼마다 책정한 게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외부에서 봤을 때 이 가치가 얼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공정가치금융자산이라는 거는 이 금융자산이 이렇게 외부에서 봤을 때 이건 얼마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죠. 우리가 내 마음대로 1,000원짜리 나놓고 이거 100만 원이래 얘기하는 게 아니고 1,000원짜리 있는데 외부에서 봐가 이 사람은 이거 1,000원짜리잖아 이게 왜 100만 원짜리 이래 얘기하는 거. 그리고 매출 채권은 돈을 받아야 되는 거죠. 물건을 우리가 팔았는데 그걸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 외상 매출금 뭐 돈 받아야 될 게 이제 396억이라는 거고 대손 충당금은 돈을 못 받아가지고 따로 빼놓는 거예요. 우리가 100억을 받아야 되는데 저놈 새끼들 100억 안 주겠는데 못 받겠는데 저거 뭐 돈 없다고 그냥 내 뜯어 잡수라 하는데 안 되겠다. 그러면 100억을 따로 이렇게 우리 돈에서 100억을 따로 빼놓는 거예요. 이 돈은 우리 그냥 손실 처리하자 그거 뒤로 빼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여금, 미수금 이런 거 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상품은 남한테서 사가 오는 거, 제품은 우리가 만드는 거, 제공품은 완성품이 아닙니다. 완성품은 아닌데 완성품을 만들려고 막 조립하다가 아직 완성품이 안 된 게 현장에 회사에 남아 있는 게 제공품이고 원재료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하는 말 그대로 원재료. 저장품은 우리가 일반 경비성으로 이거 자질구레하게 쓰는 거를 이리 많이 사놨는데 그게 남은 거. 그리고 미착품은 우리가 물건을 고객사에 보냈는데 우리한테서는 떠났고 고객사는 도착 안 해서 중간에 떠 있는 게 미착품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배에 실어서 보냈는데 배가 태평양을 건너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고객사에 도착 안 했어. 우리한테는 출발해서 바다 복판에 떠 있는 거 이건 미착품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급금은 우리가 물건을 안 받았는데 돈을 먼저 준 거예요. 예전에 조이시티 얘기할 때 선급금을 줬죠. 왜냐하면 조이시티는 퍼블리싱 회사라 광고를 홍보하고 광고를 이렇게 뭐 소개하고 이런 회사라서 광고가 아니고 게임을 근데 그 게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개발사가 회사가 규모가 작으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이시티에서 먼저 돈을 주고 야 이 개발사들아
돈을 먼저 줄 텐지 이 돈으로 먼저 게임을 만들어라. 게임을 만들어라. 게임은 아직 안 만들었지만 돈을 줄게. 이걸로 만들어라. 그게 선급금이에요. 선급금. 아시겠죠? 와, 진짜 설명 이렇게 피터지게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감가상각이라는 거는 물건을 100만 원짜리를 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회사마다 기준이 있는지 회계법에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100만 원짜리가 1년이 지나면 90만 원이 되고 80만 원이 되고 70만 원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만 원을 물건을 1년 썼으니까 그 가치를 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이에요. 감하고 100만 원짜리를 1년 쓰면 90만 원이 되고 그걸 장부에 반영하고 10만 원이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90만 원이 이제 또 1년이 지나서 8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또 1년이 지나서 70만 원이 되고 60만 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자산이 감가상각을 하면은 자산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거든요. 무형자산은 말 그대로 눈에 안 보이는 거 형태 없는 자산들 있잖아요. 뭐 이제 뭐 뭐라 해야 되노? 뭐 상품권이고 뭐 특허 뭐 자산권 뭐 이런 거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간에 그런 뭐 있잖아요. 뭐 아시잖아요. 그런 거. 이제 뭐 특별한 라이센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사용권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럼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뭐 상각하고 얘기했고 취득은 뭐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 이거 돈 주고 산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취득한 것들은 리스는 빌린 거 건물하고 차량하고 이런 걸 빌려서 쓰는 거예요. 빌렸는데 뭐 1억을 주고 이걸 빌렸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점점 감해지니까 이거를 또 자산에 반영하죠. 1억 주고 빌렸는데 한 1년 썼으니까 이거는 9천만 원 되고 8천만 원 되고 7천만 원이 남았다. 6천만 원에 또 5천만 원이 남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와, 이래 답을 필요 없는데. 어쨌든 미지급금은 돈을 덜 준 거죠. 장기 미지급은 계속 오랫동안 돈을 못 준 거고. 유동부채, 뭐 유동부채, 선수금은 고객사에서 우리한테 돈을 준 거예요. 우리는 물건을 안 줬는데 고객사에서 돈을 먼저 준 거예요. 이거는 좋은 거죠. 이거는 부채로 잡힙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안 줬는데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부채로 잡히는데 이 선수금은 좋은 부채죠. 그리고 아까 뭐 자본잉여금은 자본으로 이제 이익 낸 거, 주식 발행 초과금은 뭐 이거 뭐 유상증자나 뭐 이런 걸 뭘 더 했는가 보죠. 자본잉여금의 내역이잖아요. 원래 있는 자본보다 이게 더 금액이 늘어난 거, 더 뭐 이걸 굴려서 어떻게 하거나 뭐 자본 쪽에 돈이 더 늘어난 거를 자본잉여금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익잉여금은 말 그대로 이익 물건을 우리 물건을 팔아서 이익 남긴 거. 자본으로 자본잉여금이 자본으로 돈을 굴려서 뭐 이익이 그 돈이 더 생기거나 뭐 유상증자거나 뭐 이런 여러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고 매출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설명 다 들은 거고요. 뭐 판관비는 이런 거 있잖아요. 판매비하고 관리비 합한 거니까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딱 보면 됩니다. 그 나머지 것들을 읽어보면 되잖아요. 아까 현금 흐름표를 얘기를 안 했었던 것 같은데 자 현금 흐름표입니다. 현금 흐름표는 현찰이 움직이는 거예요. 현찰이 그 영업 활동으로 인해서 현찰이 움직이는 거죠. 물건을 팔아서 돈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이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건을 팔아서 회사 내부로 돈이 들어오면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투자 활동 현금은 투자를 하는 거죠. 실제로 투자를 하면 물건을 사오거나 뭘 사거나 하면은 돈이 회사에서 빠져나가니까 마이너스인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대신에 그만큼 물건이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인 거예요. 제가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은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는 게 많고 재무 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돈이 현찰이 회사에서 돈이 회사에서 빠져나갔죠. 외부로 나갔죠. 그래서 마이너스인데 이런 경우에는 돈을 갚았을 때 부채를 상환했을 때 마이너스인 거예요. 부채를 상환했을 때 지금 보면 배당금 지급 배당금도
주주한테 배당금 주면 돈이 빠져나가니까 회사에서 돈이 현찰이 빠져나가니까 마이너스죠. 부채 상환도 당연히 돈이 빠져나가니까 마이너스고 자기 주식 취득도 돈을 주고 주식은 사오지만 돈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마이너스인 거고요. 재무제표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회사는 스크러버 칠러입니다. 옛날 생각나서 저는 뭐 누구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고 전부 유튜브 보고 자료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재무제표를 익혔거든요. 아직도 모르는 게 많긴 하지만 그래서 옛날 생각나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 남의 이 설명만 들어서는 안 되고 자료를 많이 찾아봐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감 잡으려고 하면 꼭 열심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한번 다 드렸는데 열심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핵심들을 한번 그려보면요. 이거를 일단은 뭐 지금 보면은 일단 위아래로 그리고 또 위에 한 단계 그리고 뭐 이래 한 단계 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일단 뭐 직선으로 그리면 편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감싸듯이 이런 식으로 감싸듯이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단계별로 여기가 저점이었고 여기가 저점이었고 단계별로 이게 계속 올라가죠. 지금 간격이 지금도 여기는 올라왔으니까 여기 이쯤 왔으니까 이거 이 밑에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이쯤 내려왔다가 여기서 또 올라갈 것 같은데 이쯤에서 한번 사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서 뭐 한 번 더 내려오면 여기서도 한 번 더 추매해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으니까 지금 봤을 때는 여기서 다시 반등해가 지금 요 높이보다 조금 더 높이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장이 너무 좋아서 그렇긴 한데 그렇게 한번 보셔야 될 거. 지금 거래량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그동안 GST가 엄청 올라왔네요. 근데 앞으로 더 올라갈 여력이 더 많다. 지금 뭐 1월 달에 12,000원이었는데 지금 얼마죠? 두 배 됐네. 이때 엄청 떨어졌고 여기서 또 천천히 스무드하게 올라가는데 지금은 사면 좋은 시점 같아요. GST가 유니셈하고 뭐 같이 가면서 좋긴 한데 유니셈은 아직 여력이 조금 많이 줄었고 올라갈 여력은 아직까지 있고 GST가 올라갈 여력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스크러버 칠러 쪽에 GST가 뭐 또 더 다른 수주를 받을 수도 있으면은 뭐 유니셈을 젖힐 수도 있겠죠. 그거는 모르는 일이지만 지금 상황만 봐도 충분히 저평가다. 오를 여력은 훨씬 많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